좋겠습니다. 지역 소멸 위기와 복지 공동체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국립목포대학교의 김영란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소개받은 김영란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아침 먹고 출발해서 딱 오니까 점심시간 되고, 그래서 점심 대접도 잘 받고, 목포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이 좀 저도 사실은 잘 생각하지 못해왔던 부분이어서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준비한 대로 발표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지 못했다고 하면 그런데 왜 이 주제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최근에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를 두자고 얘기할 때 장애인 단체들이나 장애인들께서 우리는 원래부터 사회적 거리가 있었었어. 이제 와서 무슨 새삼 사회적 거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거든요. 그래서 주로 농어촌과 관련된 연구를 해왔던 또 현장 활동을 해왔던 저로서는 지역 소멸이라고 얘기할 때 농어촌은 원래 그래 왔었는데 이제 와서 무슨 새삼스럽게 지역 소멸을 얘기할까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지역 소멸보다는 저희 사회복지학회 또 특히 지역사회복지학회에서 농어촌에 관련해서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러면 어디든지 와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려 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발제를 맡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역 소멸을 논의할 때인가 라고 한번 먼저 질문을 던져보고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050년에 세계 1위 노인 국가가 될 것이다. 가장 빨리 인구가 감소하는 국가가 될 것이다. 또 세계 최초로 인구가 소멸하는 국가가 될 것이다. 특히 이런 내용들은 영국에 있는 학자도 얘기했고 또 다양하게 여러 출처를 통해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통계가 보여주는 것은 OECD 국가 중에서 출산율이 1.0명 이하인 유일한 국가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국내에 있는 학자는 우리가 10년 이내에 뭔가 대비하지 못하면 그 골든타임을 놓칠 것이다 라고 하는 굉장히 다급한 그런 말을 전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런 데이터는 여러 데서 보시겠지만은요, 1967년에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46.5%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하는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가 나왔습니다. 전체 인구의 46.5%가 고령 인구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이미 현재 지역 마을 단위에서는 40% 이상의 노인으로 구성된 곳이 정말 많죠. 오늘 우리 경북에도 그러한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 여기 아까 말씀드린 학계 출산율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2020년 3, 4분기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출산을 꺼리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OECD 아까 말씀드린 거요. 그렇게 나와 있지만 제가 이렇게 글로 한 줄로 표현했지만 실은 이 그래프를 보시면 정말 이렇게 많은 국가들 중에 한국이 0.98% 즉 OECD 국가 안에서 유일하게 한 명 미만의 출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로 실은 저희 한국에서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이라고 하는 것을 2005년에 만들고 그리고 지금 올해까지 제4차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얘기하기는 15년 동안 약 200조 원에 투입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은 이제 들어가서
그 내면을 보면 그 200조 원이라고 하는 게 다른 여러 고령 문제와 출생 문제에 관련한 예산들을 모두 합친 것이지 순수하게 이 예산을 쓴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문제는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했다고 해서 애를 낳고 애를 낳지 않고 또 더 빨리 죽고 더 일찍 죽고 하는 것들이 결정될 수 있는 문제인가.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출생의 운명, 그다음에 죽음의 그 정해진 것, 이런 것들을 사실 제도로서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측면에서 그 인구 정책은 상당히 골치 아픈 것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잠깐 보시면은 이제 그 수도권 집중 이런 문제도 지금 저희가 지역 소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수도권 집중에 따른 인구 이동도 실제로는 이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다. 수도권이라고 하는 지역이 국내에서 서울을 중심으로 한 경기 일원까지 이렇게 생각하면 거기 있는 인구가 그 외에 있는 인구보다 많다라고 하는 인구에 대한 지역 불균형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은 이런 기본 계획조차 없었다면 인구 문제는 더 심각해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기본 계획이 실패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뭐 또 긍정적인 측면을 또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아마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많이 익숙하게 보셨던 지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미래에 이렇게 될 거라는 얘기, 혹은 10년 후, 5년 후에 될 거라는 얘기가 아니라 2019년 10월 현재에 나타난 지도의 모습입니다. 인구 소멸과 관련된 위험 지역을 표시한 것인데요. 지금 뭐 경북, 또 경남, 이렇게 보시면 특히 저희가 있는 경북에 빨간 표시가 많이 되어 있죠. 소멸 고위험 지역입니다. 그래서 전국 228개 시군구 중에 46.1%, 거의 반에 가까운 지역이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이다라고 지금 발표되어 있고요. 2023년에는 인구 소멸의 임계점에 다다라서 면적 인구가 2,000명 이하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또 통계청 장래인구 특별 추계를 보면 광역시에서 인구가 순유출되고, 그다음에 도지역에서는 순유입돼서 사실 역이천향도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떠한 이런 전망이 과연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인구 문제에 관련해서는 이런 추측 저런 추측이 지금 공존하고 있어서 저희가 뭐라고 집어 말할 수 있기는 곤란하겠지만,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인간의 수명은 늘어나고, 그다음에 출생은 대체로 덜하려고 하는 추세로 간다는 것을 뭐 알 수는 있겠습니다. 이렇다면 저희가 걱정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런 복지를 얘기하자니 이것이 아닐 수 없는데요. 지방 청년 인구가 유출되고 있다. 실은 이제 낳는 것도 잘 낳지 않지만 지금 있는 청년들도 지역에서 살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도시로 갔을 때 더 경쟁할 수 있고 또 경쟁에 유리해질 수도 있고라고 하는 뭐 이런 것들과, 또 신자유주의가 주는 어떤 삶의 방식의 문제, 이런 것을 포함해서 뭐 유출이 되면 당연히 지방엔 어르신들만 남게 되고 또 고령화되고 그러다 보니 복지 수요가 급증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 공급은 그대로 있거나 혹은 인구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더 이상 복지 서비스를 전달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복지 공급은 더 줄어들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복지가 시장 영역에서는 감당할 수 없게 된다. 여러분들이 우리 복지가 시장
시장 영역에 속해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점점 더 요양보호사라든지 또 우리 복지관이 경쟁 체제에 들어있다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우리는 적어도 가짜로 보여지지만 진짜 같은 시장 구조 안에 저희 복지가 들어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서 누가 그럼 이것을 감당할 것인가라고 해서 공공 서비스를 공공에서 좀 더 확대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묻고 싶은 건 이것이에요. 복지의 수요 공급의 불균형을 누가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지점에서 공공에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시점에 공공에서 무얼로 어떻게 이 마을까지 그래서 혹자는 지금 행안부에서도 그렇고 서비스 전달 체계를 다시 강화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서비스를 누가 전달해야 되나, 어디서 전달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면 서비스 전달 체계를 지금 강화할 수 있는 상황인가 농촌이? 라고 하는 퀘션 마크가 드는 겁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복지공동체 얘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주장하는 것이 공공을 반대하고 복지공동체를 가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공공에서 해야 될 것은 해야 되지만 실제로 공공을 의지할 수 없는 우리는 긴급한 상황, 긴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자체 내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전달 체계를 조금 내려놓고 생각해 보자라고 오늘은 그 얘기를 하고 싶고요. 네, 제가 시간 때문에 제가 말을 너무 빨리 해서 또 소화하시는 선생님께도 좀 죄송하지만 그래도 밀고 가보겠습니다. 인구 소멸 위험 지수를 우리가 나와서 아까 그 지도 같은 것을 보면서 우리 지역이 인구가 몇 년에 소멸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논쟁을 시작한 것이 아마도 2014년 5월 마스터 보고서가 좀 크게 작동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 그 마스터 보고서에 대해서는 제가 글에 계속 설명이 해놔서 보시면 알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이렇게 충격적이었죠. 2040년에 일본의 절반에 해당하는 지역의 인구가 살게 되지 않을 것이다. 인구가 소멸할 것이다. 또한 인구의 블랙홀 현상, 인구가 도쿄로 다 빠져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서 지방의 중핵 도시를 만들어서 컴팩트 시티를 운영해야 된다. 그리고 국가가 인구를 배치하는 그런 정책을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다소 독재적이고 다소 권위적이고 그런 그 정책들을 그리고 선택과 집중하는 정책들을 좀 일본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일본의 학자들조차도 계속 지금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농어촌은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실제로 가임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 양식 또 농촌이 갖고 있는 어느 지역적인 특성 이런 걸로 보면 농촌은 사라질 수가 없는 곳이다 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다음 해에 마스터 보고서를 번역한 책이 나왔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실은 2014년에 마스터 보고서가 나오고 나서 그 해에 한 번도 그 지역 소멸에 대한 기사가 없었다가 2020년 지금은 그것이 1,500건 넘게 그런 기사가 나오고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그 프레임이 유행을 하게 됐고 더군다나 오늘 우리 학회뿐만 아니라 한국사회복지학회에서도 인구 절벽 쓰나미가 온다 이걸로 지금 포럼을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북에 왔으니까 이제 경북 얘기를 하면 경북이 전국 최초로 지방 소멸 대응 종합 계획을 발주했다.
2,400만 원의 국토연구원에 발주를 했답니다. 그래서 경북 도민들께서는 이 종합계획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어촌에서 엄청 지방 소멸을 우려하고 있거든요. 농촌, 어촌 그리고 섬이 가장 지방 소멸이 많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고, 지금 10가구 미만의 섬들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10가구 미만, 저는 이제 8가구까지 있는 섬을 가봤어요. 네, 그곳에서는 어떻게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이주를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인가, 그대로 계시는데 그럼 우리 무엇을 할 것인가. 왜냐하면 그곳에 계신 8가구의 주민들도 우리들의 국민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한편 저는 이 공부를 하면서 이걸 발견한 것이 되게 기뻤습니다. 지역 재생 잠재력 지수. 인구 소멸을 일본에서 얘기했다면 우리나라 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지역 재생 잠재력 지수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얼마나 인구를 증가시킬 잠재력이 있는지 파악하는 지수를 일본과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입해 보면 실은 특별시나 광역시가 평균값 이하가 나타나서 오히려 더 지역이 재생할 수 있는 잠재력이 떨어지고 군, 시, 구 순으로 지역의 잠재성이 더 높다라고 하는 결과를 보인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표를 보시면 정말 재미나게도 흥미롭게도 지금 인구 소멸 위험 지역에서 제1위가 군위군이었거든요. 경북의 군위군. 그런데 지역 재생 잠재력 지수로 따져서 보면 9번째로 잠재력이 있는 곳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지수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지역에 희망을 줄 수도 있고 절망을 줄 수도 있다라 해서, 사실 질적 연구자인 저는 지수를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예, 어쨌든 그렇다면 우리가 좀 희망을 갖는 지수에 기대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 제가 좀 고민되는 지점은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을 얘기할 때 다만 여성이 애를 낳을 수 있느냐 없느냐, 낳겠다고 하느냐 안 하느냐에 의존할 것인가, 즉 단순한 그 숫자의 인구 숫자의 우리의 복지를 기대기보다는 이 지역 소멸이라고 하는 것이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사회 구조의 문제이고 인간 특성의 문제이고, 그래서 그 안에서 인간이 무엇을 바라는가, 무엇으로 살아남고 싶은가, 또 살 수 있는가 하는 좀 더 가치 차원에서 이것을 들여다봐야 된다. 즉 수를 얘기하기보다는 우리가 가치 차원에서 이것을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은 아마티아 센이 개발한 인간 개발 지수도 지수로서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최근 마사 누스바움이 얘기한 역량 개발,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 개발을 하는데 무엇을 개발할 것인가. 그래서 저의 글에 있는 10가지의 역량들이 과연 개발될 수 있는가 하는 측면에서 지역의 소멸과 흥망을 지역의 흥망을 좀 살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누스바움 책에 지속적으로 나와 있는 말이 이 표현이거든요. 인간이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될 수 있는 것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청년만의 구호가 아니라 노인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돌아가고 싶은지, 돌아가시기 전까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우리가 좀 그런 것들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이 복지공동체라고 하는 게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소멸 위기는 곧 생활복지의 위기이다. 즉
하고 싶은 것과 되고 싶은 것이 되는 바탕이 복지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복지를 그러면은 어떻게 공급해야 되는 것인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공공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이것에 준해서 지금 정책을 세우는 것이 아쉽게도 보건복지부이기보다는 농림축산식품부입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 뭐 시군 역량 강화 사업 이런 것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물론 복지부에서도 농어촌 복지 기본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기본 계획들을 세우고 있지만 삶의 질 특별법에 의한 기본 계획에 비하면은 상당히 그 내용이 좀 축소되어 있고 집중도가 좀 떨어지고요. 이렇다고 볼 수 있고요. 또 농어촌 서비스 기준 만들어서 농어촌의 서비스가 확실하게 들어가는 것까지 걸리는 시간이나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환산하는 농림부의 정책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실제로 농촌의 마을까지 접근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은 굉장히 그 의문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림이 잘 나와 있지 않은데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이라고 인터넷에 치면은 상당히 많은 지자체 그 면에서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보통 한 면이 40억 정도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배후마을 그러니까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이게 보여질까요? 예, 요 이게 이제 중심지를 활성화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배후마을은 이것뿐만 아니라 많이 있겠죠. 그래서 면이나 읍의 중심지가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면들의 리 수준에서 배후마을이라고 얘기하고 거기서 서비스를 연결하겠다고 하는데 실은 이 면에서 이 조성을 하시는 분들이 배후마을에 대한 관심 혹은 배후마을을 어떻게 연결할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좀 없으신 것 같고요. 또 중요한 것은 제가 굉장히 광역단 자문을 하고 있어서 전남에서 거의 모든 이 사업을 하는 면에 자문을 하고 있는데 어떠한 면도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들어갔다. 읍면동 사회보장협의체에 위원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기록을 가지고 온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복지는 도대체 이러한 일이 그 면에서 벌어지고 있을 때 사회복지는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일단 그래서 마을 공동체를 살리는 것으로 가자. 어쨌든 배후마을에 서비스를 전달한다 해도 거기에 복지가 들어있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복지를 자생적으로 우리가 해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마을로 간다 하더라도 어디 보자. 예, 지금 마을의 변화 아마 지금 여기서 같이 마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마을의 공동체의 기능이 축소되고 있는데 그 공동체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복지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니 지금 축소된 공동체, 사라지는 공동체, 어쩌면 우리가 얘기해야 될 지역 소멸이 실제로는 공동체 소멸과 동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소멸하고 있는데 그것을 살려야 되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정말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마을에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기저기서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특히 돌봄, 치유, 공동치사 이런 것들을 마을 단위에서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 하는 것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관심에서 특히 최근에 드러난 관심 중에 하나가 이제 사회적 농업인데요. 사회적 농장이 경북 청송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농업을 농촌에서는 농업을 수단으로 해서 농업이 중심이 돼서 마을 주민들과 또 취약계층들이 또 농업 활동을 통해서 그 돌봄을 받고 혹은 경제적 자립을 하고 하는 구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가치 기반 공동체와 경제적 수익 기반 공동체가 따로 이렇게 정의되긴 하지만 이 둘이 복합적으로 진행돼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복지 공동체 오늘의 주제인데 벌써 이제 그만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예, 복지 공동체는 이웃들의 관심과 연대가 필요한 것, 그리고 공동체의 가치, 자주, 자립을 키우는 공동체여야지 된다. 무엇이 필요한 사람인가, 인간의 욕구에 초점을 저는 맞추기보다는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인간의 능력과 보살핌의 의지를 강조해야 된다. 우리에게는 바로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를 보살피고 또 우리 이웃에 관심을 갖는 어떤 그런 의지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유전자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없다면 복지 공동체를 와 함께 일하는 것은, 혹은 그것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복지 공동체와 관련한 활동을 하시기도 하고 그것을 중요시 생각하신다면 한 번쯤 자기 의지가 과연 그런 신념이 있는가라고 물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돌봄의 주체로서 저희는 이 주체를 얘기할 때 제공하는 주체, 제공받는 주체를 복지 공동체가 중요시하게 생각하셔야지 될 것 같고요. 그럼으로써 또 돌봄을 공공화하고 사회화하는 것, 가정에서의 돌봄, 개인의 돌봄을 마을에서 마을로 이렇게 확산하는 것,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예. 돌봄의 주체이자 제공자, 돌봄의 제공자이자 수혜자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도 일어날 수 있지만, 사실은 이제 생애 주기로 내가 한때는 돌보는 사람이었지만 한때는 또 돌봄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호혜성의 관계를 여기서 확실하게 믿으셔야지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돌봄 단체를 조성하는 것, 이것은 이미 조성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일단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복지계는 그럼 무엇을 할 것인가, 관심과 거듭이 필요하다고, 거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4가지의 제안, 5가지인가요? 네,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일단 농산어촌에 소재해 있는 사회복지 기관들이 이 농산어촌의 상황에 관심을 갖고, 예, 일을 해야 된다는 것. 특히 복지관이 가급적이면 거점 지역에 지부 같은 것을 좀 만들어야 된다는 것. 그런데 이미 이 경북행복재단에서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저도 좀 배우고 이것들을 사례로 계속 전국적으로 좀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배우마을이 지리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지금은 이제 배우마을을 권역화하고 그 권역화한 배우마을에 복지 공동체를 조성하든지 아니면 중간 지원 조직이 배우마을과 중점마을을 연결하든지 하는, 보다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러한 전달 체계를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2번째는 보건복지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모두 다 지금 각각의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농어촌에서 사회복지를 하시는 분들이 좀 끼어들 수 있도록 좀 더 많이 사업에 좀 관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회적 농업 기본법도 지금 아마 내년에는 확실히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거기에 사회적 농업에서도, 사회적 농업은 확실하게 사회복지와 농업이 만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사회복지 카운터 파트너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지역사회복지학회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더불어서 우리
교육협의회, 사회복지교육협의회가의 문제인데요. 좀 지역사회복지학회에서 사회복지교육협의회에 압력을 가해서 좀 농어촌에서의 복지를 교육과 과정에 집어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면 지금 복지 공동체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지만 거기에 전문성을 불어넣는 것은 사회복지 전공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의 인력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그 외에도 거의 비슷한 얘기여서 자꾸 쳐다보셔서요. 예, 그냥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어쨌든 지금 사회복지는 가끔씩 우리가 뭘 만들면 안 되고 만들어진 것을 전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내야지만 되는 것은 우리 지역은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역에서 이렇게 복지를 생산해 내시는 지금 저는 이 네 분의 발제가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요. 그런 부분을 좀 더 그 학회와 그다음에 현장이 좀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특히 제가 읍면동 사회보장협의체 관련한 내용을 좀 더 많이 쓰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는데 지금 옆에 계셔서 이렇게 조금 사회복지 현장이 좀 더 똘똘 뭉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